자, 우선은 레일리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학자 하나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 컨버스라는 학자죠. 컨버스. 자, 이 컨버스라는 학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일리.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이걸 수정을 했어요.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나타난 게 컨버스. 그래서 컨버스 이론을 우리는 분기점 모형, 이 분기점 모형 또는 우리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돼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분기점 모형인데 뭐라고 수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수정을 우선 또 중력 모형이죠.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니까 중력 모형인데 또 뭐죠? 우리는 매장, 면적, 인구를 뭘로 수정?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인구 그래도 쓰다가 한번 매장 면적이 바꿔본 거죠. 그래서 또 상권의 경계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우리는 반비례한다. 자, 항상 여러분은 이 비례, 반비례에서 반비례 앞에는 꼭 뭐가 붙어요? 반비례 앞에는 거리의 제곱. 그럼 잘 안 틀려요. 반비례 앞에는 다 거리 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거기 예가 나와 있죠. 거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105페이지에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상권의 경계인데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자, 여러분 이해해주죠? A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얼마죠? 1000제곱미터. 또 직선거리인데 이때 또 B 쇼핑센터.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얼마죠? 9000제곱미터. 그럼 당연히 규모가 작은 어디? A 가까이의 상권의 경계에 뭐가 형성되겠죠? 분기점이 형성되겠죠. 자,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다. 이때 A 쇼핑센터로부터 분기점 상권의 경계까지 이게 몇 킬로냐? 요걸 묻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얼마? 8km에서 뭐를 빼주면 돼? X를 빼주면 되겠지 뭐.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원리가 뭐냐 하면요. 자, 우리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뭐에 비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요 거리,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요것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얼마? 9000에 비례.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8 마이너스 X 제곱. 이것은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이 A, B 구매 영향력이 뭐 한 점? 같은 점.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과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요거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지 뭐. 곱할 때 요 비례식이거든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1000 우리가 관련해서 9000 곱하기 얼마? X제곱은 1000 곱하기 얼마? 8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공 3개는 양쪽에 1000으로 나눠주면 없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 얼마죠? 9 X제곱은 8 마이너스 X 두 번 곱합니다. 그럼 얼마?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X제곱. 요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X는 거리니까 양수예요. 양수값 구하면 되는데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공식 나온 게 있어요.
요걸 푼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분모는요. A 도시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는 뭐다? A. 분자는 뭐다? B. 그럼 A는 얼마? 지금 1000제곱미터. B는 9000제곱미터.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 8km. 그런데 여러분 루트 9는 얼마죠?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이고 3과 루트가 없어서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9는 3이고 8km니까 얼마 나온다? 2km죠. 그래서 여기 2km가 답인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상식적으로 풀면은 또 돼요. 중간이 4거든요. 8km의 중간이 4니까 하여튼 4보다 작은 게 답이야. 그럼 거기 뭐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은 답을 잘 안 하니까 뭐 2번은 이렇게 계산 문제 우리 보면 1번 답을 잘 안 해요. 상권에서. 네? 1번을 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령 있게 찾아야 돼. 만약 계산 못하면.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로 출제죠. 아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 두 쇼핑센터 간에 있어서 뭐다? 상권의 경계는 뭐죠?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그 말을. 22회 출제한 거나 29회 출제한 거나 똑같아. 그리고 18회 시험은 계산 문제. 자, 여러분 18회 시험은 지금 풀고 있는 계산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는 1호. 22회와 29회 시험. 작년에 22회와 29회 지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또 출제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출제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허프로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계산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 거 두 학자거든요. 자, 만약 계산 문제 출제 예상되는 두 학자가 내일 아니면 허프예요. 이 허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허프는 확률이야, 확률. 자, 여러분, 확률입니다.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물건을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 허프인데, 자, 레일리는 도시 단위지만은 여기는 무슨 단위? 매장. 그래서 여러분 한 도시 내에 매장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매장 단위를 기준한다.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는 허프입니다. 허프. 자, 허프인데, 자, 이 허프는 이 점포가 여러분 편의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점포의 성격, 또 교통의 우리가 리성 또는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등에 따라서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계수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 값이 뭐 0일 수도 있고 1, 2, 3, 4 뭐 값이 여러 개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 문제 지금까지 계산 문제 전부 2로 출제했어요. 왜냐? 여러분 일본 아예 2라고 확정해. 일본에서는. 여러분 일본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일본의 공인중개사 시험 일본은 30만 명이죠. 30만 명 가까이 치는데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이 우리나라보다 수준 더 높아요. 예? 거기는요. 여러분 암기비법이 안 통해요. 왜? 거기는 예? 일본 사법시험 바로 밑단계예요. 엄청 수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쫓아가려고 하는가 봐. 자, 공간, 거리 마찰 계수를 2라고 가정합니다. 일본은요, 항상 2라고 해놔. 예? 예? 분석, 우리가 하기 좋도록. 그래서 2라고 하면은 또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해.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 여러분,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를 해요.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때 우리는 앞에는요 직선거리거든요. 중심지 간의 직선거리지만 여기는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 거주지가 있어요. 자, 이 소비자 이 거주지가 딱 주어졌을 때 직선거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3km 거리에 우리가 A 우리가 쇼핑센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A 쇼핑센터 또는 A 할인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2km 거리에 B 쇼핑센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직선거리가 아니죠.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 두시고 이때 거리는 우리는 무슨 거리냐면 시간 거리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 3km 가는데 우리가 시간 거리 개념은 3km 가는데 몇 분 걸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km당 몇 분 걸리냐. 그럼 3km 가는데 몇 분 걸리냐 이거지. 1km 가는데 몇 분 걸리냐. 시간 거리 개념을 우리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또 시험 문제 내면 또 뭐를 출제해? 또 시험 문제 내면은 비례와 반비례 또 바꾸죠. 바꿔서 15회 시험은요 또 바꿔서 한번 출제했어요. 여기 반비례, 비례. 항상 반비례는 뭐죠? 거리 제곱은 반비례입니다. 항상 거리 제곱은 반비례. 기억해두면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뭐에 영향받느냐 하면요.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까지 거리, 그리고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그리고 경쟁 쇼핑센터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 경쟁 점포의 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 지문이 22회와 29회 두 번 출제한 지문. 두 번 출제했어요.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그 지문이 여러분 106페이지에 위에 니은에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 A, B, C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우리 출제를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22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 지문은 두 번. 자, 그러면은 여러분 프린트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인구 2만 명. 자, 인구 우리가 2만 명에 있어서의 도시 인근에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각각의 쇼핑센터의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쇼핑센터 이용 고객 수는 얼마로 봐야 되냐. 공간 마찰 개수는 여기 중요해요. 항상 공간 마찰 개수가 2라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다른 변수는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A 쇼핑센터의 면적이 얼마? 1800제곱미터 3km고 B는 얼마? 1200제곱미터 2km고 또 4km 거리에 뭐가 있다? C 쇼핑센터가 있어요. C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2000제곱미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여러분 2년 우리가 2년 전이죠. 우리가 2년 전에 뭐를 출제했다? 세 개를 출제했어요. 28회 시험에 세 개를 출제했어. 세 개. 자, 그러면 어떻게 간다? 이제 A 쇼핑센터 여러분 이용 고객 수를 구하려면요. 제일 먼저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돼. 여러분 이용 고객 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한다? 네,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항상 허프 모형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은 이거거든요.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이야.
시장 점유율 같은 전체에서 내가 몇 프로 차지하느냐. 그럼 분모는 전체.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쇼핑센터? 3개. 자, 그럼 전체 갑니다.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1800에 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1200 거리 제곱에 반비례. C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2000 거리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의 합계 전체죠. 전체 유인력에서 A가 차지하는 거. A 18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1800을 9로 나눠주면 얼마죠? 1800을 우리가 9로 나눠주면은 200. 그리고 12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면은 300. 그리고 2000을 16으로 나눠주면은 125. 그러면은 625분의 200인데 퍼센티지로 가려면은 1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가면 이게 몇 프로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몇 프로? 32%가 나와요. 전자계산기 하면은 32%. 그럼 시장 점유율이 36% 나오면요. A 쇼핑센터에 뭘 구한다? 이용객수. 요게 두 번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이용객수는 소비자 거주자 인구가 2만 명. 2만 명의 몇 프로? 32%가 이용을 한다. 32%. 그러니까 얼마죠? 6,400명이 정답. 네, 여러분 계속 2개 내다가 28에 처음 3개 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3개 나올 확률이 높아요. 1번 정답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허프와 레일리 계산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계산 문제 많이 냈죠? 예? 계산 문제 15회 시험에 처음 나왔잖아요. 15회 시험에 계산 문제 처음 우리가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를. 예? 그리고 또 16회 우리가 관련해서 15회에 있어서의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요. 허프 문제죠. 그래서 20회 시험, 23회, 25회, 28회 전부 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예,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합니다. 16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정 점포의 우린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우리가 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16회 시험에. 예? 특정 점포에 출제했고 또 13회 시험에 또 우리 또 출제를 또 했고. 그래서 개념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허프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올해 계산 문제는 레일리 허프는 진짜 2개는 열심히 봐두세요. 자, 우선은 그렇게 보고 여러분 또 레일리 하면은 또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고정된 상권이거든요. 자, 여러분 고정된 상권이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고정된 상권의 소비자가 몇 명 지금 2만 명이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에 고정된 상권 2만 명 두고 쇼핑센터 3개가 경쟁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돼? 하나 더 생기면. 자, 여기 하나 더 생겼다. D. 그럼 어떻게 돼요? 생기면 여기서 고객 뺏길 거 아니에요? 뺏기잖아요. 그럼 뺏긴 것만큼 여기가 늘어나요. 이걸 뭐라고 해? 여기 줄어든 것만큼, A, B, C 줄어든 만큼 D가 고객이 늘어나요. 제로섬 게임이야. 뺏긴 것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두고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두고 있다. 제로섬 게임. 고정된 상권을 두고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는 모형이 무슨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로섬 게임 나오면 허프 모형과 관련되어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점포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분석 안 하죠? 네.
아파트 단지 1000세대면요, 공인중개사 점포가 3개면 딱 맞아요. 2개는 좀 그렇고 3개는 딱 맞아요. 1000세대 정도 하면은. 예? 그런데 그것도 몇 평? 26평, 33평 사이에 그 맞는데 여기에 10개가 있다. 1000세대 상권 두고 10개면 고객이 서로 뭐야? 나눠 가져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지. 제로섬 게임이지. 뺏긴 만큼 단쪽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분석할 때는 우리 옛날에 분석해 보니까 1000세대면 3개가 맞아요. 점포. 그러면 1500 하면 5개 정도. 그런 식으로 잘 분석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넬슨 갑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우리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를 입지하는 1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뭐를 거기에 보면 양립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6번째인가? 양립성을 뭐 한다? 강조한다. 양립성은요,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건 병원 옆에 반드시 붙는 게 약국이에요. 이게 양립성이에요. 양립성. 자, 그리고 크리스탈러. 작년에 요 학자 렐리 컨버스 허프, 그 다음에 뭐가 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 나왔죠. 우리 작년에 4학자가 나왔거든요. 크리스탈러의 뭐죠? 중심지론. 자, 크리스탈러는요, 1933년에 나타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에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인데, 상품은 하나, 이 단일 상품에 대한 우리가 점포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을 설명하는 게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인데, 밑에서 4번째,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용어에서 우선은 아까 밑줄 그은 게 요거죠.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뭐의 관계?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죠?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크리스탈러는요, 우리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중심지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해요. 중심지 개념. 그러면은 요게 중심지입니다. 요게 중심지예요.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이 재화, 자,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이렇게 뭐를 해야 돼?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있죠. 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요걸 뭐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요 범위를 뭐죠? 우리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라고 해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뭐죠?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는 즉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얘기해. 한계인데 문제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0. 여러분 요 선 있죠? 요 선 넘어가면 수요는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면 공급할 필요가 없지. 0까지만 공급하면 되는데 안에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생존 조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수율 수준을 나타내는 범위. 이 범위 내에서 고객이 오면 망하지는 않는다. 얘기예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범위를 우리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 또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해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자,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처럼 뭐가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안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는 성립을 하고 중심지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그림 바로 밑에, 자, 밑에 보시면은 중심지가 하나다.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뭐다? 원형을 띄어. 원형. 예? 원형을 띄고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는 뭐다? 정육각형을 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는 항상 머릿속에 정육각형이 나와야 돼. 정육각형.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그림 보니까 뭐다? 정육각형이 나오시. 정육각형. 그럼 여러분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중심지가 형성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자, 여기 중심지거든요.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지금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빨간 부분은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해요. 이것을 우리는 배후지, 상권이잖아요. 상권에 뭐 여기 접해 있잖아. 외접형이야. 이렇게 되다가 우리는 경쟁이 이제 또 치열하죠. 공급을 하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상권이 뭐가 돼요?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때를 배후지 뭐다?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되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온다? 이렇게 배후지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무슨 형태로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최종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런 형태, 무슨 형태? 여러분 교재는 제가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교재 최종 결론, 정육각형. 자,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공급을 하는데 뭐가 없다? 빨간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재화나 서비스가 다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육각형이 뭐다? 이상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후지 뭐라고 한다? 완결형이라고 하는데, 이 배후지 완결형은 경쟁이 뭐가 된다?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최소. 경쟁이 최소화되는 이 정육각형이 바로 이상적인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에서? 크리스탈. 그래서 그 그림 맨 밑에 정육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정육각형. 이렇게 배후지가,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 자, 우리는 이 크리스탈로는 이 포섭 원리에 따라 이 중심성에 있어서의 상대적 크기, 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크게 나눠요. 자, 고차원 중심지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입니다. 중심지에, 여러분 중심지의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백화점에 고객이 먼 지역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어떻게 돼요? 거리 멀어요. 그리고 매장 규모, 면적은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져요. 그런데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이야. 이 중심지의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예를 들어 보는데, 그럼 GS 편의점 간격 가까워요. 매장 면적 작아요. 예? 매장 면적 다 작습니다. 자, 그리고 고차원 중심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 고차원 중심주로 가까이 가면 멀리 때는 저차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점점 저차원 중심주는 점점 뭐다? 가까이 가면 점점 분포도가 줄어들면서 무슨 형태? 피라미드 형태. 이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저차원 중심지 수는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서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중심지 수가 요거 몇 개냐? 중심지 수, 형태 이런 것은 이 시장의 원리, 뭐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09페이지 중간에 한계점이 나와요. 크리스탈로 이룬 한계점인데, 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아까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지문은 16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작년에는 요걸 출제했었죠. 예, 요 관련된 요 내용을 출제. 12회 시험도 했고, 작년 또 29회 시험에 했고요. 용어, 중심지 요 용어의 설명은 24회 시험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업지에서는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나는 머리 아프다 그럼 딱 두 학자만 공부하든지 네일리 허프를 공부하든지, 특히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 작년에 이론 냈잖아요.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 내다가 작년에 이론 나왔으니까 올해 계산 문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중심으로 레일리 허프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111페이지로 갑니다. 공업 입지로 작년에 출제된 1909년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알프레드 베버라 학자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죠. 작년 시험은 요 개념만 알아도 바로 이해가 돼. 작년에 요 개념의 지문이 나왔잖아요. 뭐 비용이 뭐가 돼? 최소. 요거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이 지문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수송비 있고 노동비를 인건비, 임금이죠. 있고 직접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베버는 1909년 이 당시에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 우마차다 보니까 이때 뭐를 우리는 수송비를 중시하기가. 이 당시 1909년 당시에 뭐 지금도 수송비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수송비를 뭐다? 가장 중시했다. 가장 중시했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한 겁니다. 예? 자, 이때 수송비는 자, 21회 시험에 이 말이 나왔거든요.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지문이 21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또 되겠죠. 자, 그리고 수송비 가장 중시하는 건 이건 13회 시험에 생산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비를 가장 중시합니다. 자, 21회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 노동비, 직접 이런 거죠. 다른 이건 생산 조건이에요. 자, 수송비를 제외한, 그러면 수송비를 제외한 다른 생산 조건을 얘기하죠. 이것이 변화가 없다. 일정,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면 뭐에 있어서 우리는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절한다. 자, 그래서 밑줄은 요걸 밑줄. 여러분 교재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뭐한다? 입지를 해야 된다. 항상 최소죠, 최소. 요 노동비나 직접이 변화가 없다면. 자, 그래서 배번은 유명한 입지 삼각형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이니까 뭐예요? 삼각형 모형에서 배번은 원료 산지는 두 개. 예를 들어서 M1, M2 두 개가 있다고 봐요. 원료 산지는. 또 시장은 몇 개? 하나만 있다고 봐요. 그러면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뭐? Y.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무게, 중량을 뭐다? Z. 자, 공장은 항상 어디에 있다? 삼각형 내부에 있다. 공장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M1 원재료에서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킬로미터,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킬로미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킬로미터, 이렇게 배번은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선은 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인건비, 집적이 요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어떻게 그래요? 비용은 얼마냐? 얼마? 거리에다가 뭐를 곱해줘? 무게 X. 톤 이런 건 생략입니다. 단위는 곱해주면 돼. 무게와 뭐를? 거리를 곱해주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럼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리에 뭐를? 무게를 곱해줍니다. 그럼 요거 더해주면요. 요건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뭐죠? 원재료 수송비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해야 되니까 또 거리와 또 뭐를?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 이것은 또 무슨 거죠? 제품 수송비. 그래서 이 원재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더해준 이 이 수송비, 이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뭐 해야 된다? 입지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야. 뭐가? 요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할 때는. 근데 만약에 변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비도 변하고 집적이 일정했는데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그럼 다 따져야 돼. 제일 먼저 우리 뭐가 중요하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뭐를 따져야 돼? 예? 최소. 수송비는 최소니까 최소 수송비 지점을 따져야겠지. 항상 제일 먼저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따지고 뭐와 비교해야 돼? 뭐를 비교해야 돼? 그 다음 비교는 자, 여러분 공장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여기로 이전한다.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장 이전하면은 뭐가 달라져? 운송비가 달라지겠지. M1, M2 운송비가 달라지겠지. 그럼 운송비의 증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노동비 전략과 비교를 해야 돼. 노동비 전략이 더 크다 하면은 뭐다? 이사 가는 게 낫고. 그런데 노동비 전략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비교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뭐죠? 또 최소. 또 여기도 최소 뭐를 따져야 돼? 노동비 지점. 최소 노동비용 지점. 노동비용은 바로 임금이죠. 임금. 요거 또 따져야 돼. 두 개 비교를 하고. 만약 또 직접 이익도 변한다. 이익이니까 요거는 뭐다? 이익은 최소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최대 이익이니까 이익은 최대가 되니까 이 지적 이익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또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보고 또 요것도 비교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 따져봐서 항상 결론은 뭐다? 결론은 최소의 뭐가 되는 지점? 생산비.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뭐가 해야 된다?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결론이죠. 생산비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베버 결론. 자, 그 내용이 뭐 여러분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112페이지 보시면은, 자,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물 같은 것은 보편 원료인데 쉽게 어느 지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국지 원료. 자, 여러분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 이런 거. 요즘 반도체 만들 때 히토류 중요하죠. 예? 원소 기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건 특정 지역에 있으면 구해요. 이런 히토류 같은 건 편제 원료, 그는 어떻게 돼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아요. 특정 지역에 있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베버는 원료 지수를 설명해요. 원료 지수. 자, 이 베버는 이 원료 지수는 이 편제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편제 원료의 중량, 이 무게를 뭘로 나눈 거죠? 제품의 우리가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베버는 원료 지수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원료 지수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1보다 크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그러면 이때는 어디서? 시장에서 생산하면 안 돼. 왜? 원재료를 시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그 장소에서 입지해야 돼.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을 해. 그럼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어떤 산업?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멘트 산업 또는 우리 재련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 시멘트 하면 강원도 영월 가다 보면 있잖아요. 동그란 뭐 여기 보이잖아요. 그런 거 원료 산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편제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라든지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고,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도 어디 원료 산지에 입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죠. 이건 원료 산지 입지하면 안 돼. 원료 산지 입지하면요, 시장까지 소비하는데 제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소비지는 어디에 입지해야 돼? 소비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뭐 한다? 선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무슨 거죠? 여기는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맥주, 뭐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라든지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수송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이런 건 다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 값이 1이다. 분모 분자가 같아요. 그러면 수송비의 영향을 안 받아요. 분모 분자 같으면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산업, 자유 입지형 산업이야. 이 자유 입지형 산업의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항공기 산업. 자, 여러분 이 보잉사가 여러분 항공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넘버원인 기술을 가진 이 기계 이런 쪽에 제품, 부품들 다 발주해.
어떻게 돼? 발주된 걸 다 받아와요. 예? 보잉사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보내오겠죠. 그럼 보내오면 그걸 조립을 해요. 거기서 조립을 해서 활주로 해서 조립된 비행기를 띄워서 해당 공항에 갖다 주면 인도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장소에 입주하든 관계없어요. 예? 활주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어떻게 돼요? 막 규제를 하니까 우리 옮겨가겠다 하니까 애틀란타에서 우리야 오면 좋지. 제공 땅 무상 줄게. 오락하지. 세금이 얼만데. 예? 그래서 이번에 말이 많은 그 비행기 있죠? 그게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매출이에요. 1100조. 그 비행기 하나만. 엄청나죠? 그 세금 들어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보면. 어디 공업이 입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공업이 어디 들어가느냐. 자, 그런데 또 거기 보면 집적이 있어요. 집적. 여러분,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을 뭐라고 해요? 집적인데 또 집적 지향형 산업이 있거든요. 집적 지향형 산업은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어요. 그렇지만 기술에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이 집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같은 이런 거라든지 집적을 해요. 화학이라든지 집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또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하면은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키기 때문에 집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전 세계 화학 공장이 집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집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지역의 공업의 입지에 유리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섬유산업, 의류산업, 신발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지향형 산업이고 또 중간 지점이 있죠. 자, 중동에서 우리는 유조선 배를 통해서 울산에 석유를 가져오고 울산에서 정제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에 수송한다. 그러면 이 울산에서 뭐가 바뀌어요? 배, 자동차, 수송수단이 바뀌죠.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수송수단이 바뀌는 곳 이적지점, 적환지점인데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수송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 콤비나트. 자, 그리고 요즘 풋리스라고 하죠. 풋리스. 자, 풋리스라고 하는데 풋은 발이에요. 예? 발족. 예? 리스 벗어난다. 예? 그래서 탈족. 아유, 용어 어려워요. 탈족 산업, 풋리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진짜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확보해서 대도시 내에 입지. 공해 물질 배출 안 해요. 대표적으로 뭐죠? IT, 정보통신 이런 산업. 대표적으로 미국 하면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하면 어디? 판교 이런 데. 대표적인 IT, 탈족 산업. 앞으로 미래는 탈족 산업이에요. 탈족 산업. 여러분이 요즘 뉴스 많이 나오지만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잖아요. 산업 구조의 대표적 변화가 어딘 줄 아세요? 산업 구조의 대표적 변화. 지금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는 옛날에 진짜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 이렇게 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는요, 노동력 지금 10%밖에 필요 없어요. 그럼 다 잘려나가야 돼.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앞으로 퇴직을 하시죠? 정년 딱 돼서 퇴직하면요, 퇴직하면 신규 안 뽑아요. 왜? 뽑으면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안 뽑아요. 구조조정.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
안 뽑습니다. 왜? 앞으로 자동차 인력의 60~70% 감축을 해야 되는데 뭘로 가요? 5년 내에 전기 자동차 수소장처럼 막 하는데 전기로 가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정장으로 갔죠 이제 부품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LG는 GM하고 연결돼 있고 삼성이 전 세계 자동차 연결돼 있죠. 앞으로 삼성, LG 판이에요. 갑은 거기고 을은 자동차 회사들이. 예, 전장으로 가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내연기관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산업 구조의 변화. 이제 뭐가 없어? 공해가 없는 산업으로 가는 게 탈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전기 가면요. 이제 어떻게 돼? 대도시 내 공장 입주에도 관계 있어 없어요? 없지. 공해물질 배출 안 하는데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배출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탈족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교재 114쪽에 또 경제 기반 이론에서 요건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요걸 이분이 들어가면 요걸 꼭 내요. 입지계수. 뭐 거미집 이론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듯이 입지계수도 우리가 내는데 여러분 작년에 배번은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배번은 작년에 나왔으니 개념, 기본적 개념을 한번 보시고 하여튼 상권 분석 모형이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고 입지계수도 들어가겠습니다.